동해의 푸른 파도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새벽.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 해군 부대에는 짙은 어둠과 습기 섞인 정적이 감돌았다. 해안 철책을 따라 설치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그러나 부대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령관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진아 소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털어내려 전투복을 차려입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해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자 강철 나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설이었다. 나비처럼 유연하지만 그 행동은 강철처럼 치명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 군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상징했다.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른 새벽, 위병소를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하고도 조용했다. 그녀의 불시 순찰은 오랜 습관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군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위병소의 근무자들은 갑작스러운 사령관의 등장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긴장된 얼굴을 읽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근무 똑바로 서. 나는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니까.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의 경직된 어깨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뱃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해안 소초를 향해 걸었다. 파도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바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철책을 따라 걷던 그녀의 눈에 낡은 막사 구석에서 배낭을 메고 서 있는 한 여군 하사가 들어왔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앳된 얼굴.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왼쪽 뺨에 선명하게 번져 있는 보랏빛 멍 자국이었다. 이진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멍 자국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았다.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뇌리에는 한때 자신도 겪었던, 하지만 이제는 사라졌다고 믿었던 군대 내의 어두운 폭력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세에게 다가갔다. 하사, 이리 와보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섰다. 그녀는 익숙한 경례를 붙였지만 그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진아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갇힌 동물의 눈과 같았다. 이병 한소라, 이진아 사령관님께 경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진아는 그녀의 멍 자국을 다시 한번 응시하며 나직이 물었다. 휴가 나가는 길인가? 얼굴은 어쩌다. 그렇게 됐지. 훈련받다 다쳤나? 하사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아, 그게 어젯밤에 침상에서 발을 헛디뎌서 너무나도 전형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말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그녀의 떨리는 손과 어깨였다. 이진아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를 똑바로 봐. 거짓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하사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고백이 터져 나왔다. 최유리 상사님이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주변은 다시 정적으로 가득 찼다. 류진아의 가슴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으로 먹먹해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싸워왔던 부조리가
아직도 이토록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하사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박하사에게만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해병대 사령관이기 이전에 너의 선배다. 그리고 선배는 후배를 지킬 의무가 있지. 다시 묻겠다. 누가 그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염려와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하늘 하사의 눈에서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방울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고백이 터져 나왔다. 최유라 상사님께서, 최유라 상사, 여군 부사관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중대장 김태준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둘은 연인 관계이며 김대위에 묵인해 최 상사의 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박하사의 눈물은 그 소문이 끔찍한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젯밤 관대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박하사는 흔느기며 말을 이었다.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최 상사는 여군 정신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상습적인 폭과 폭행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에게는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휴가를 통제하거나 야간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는 등 사적인 형벌을 가했다. 김태준 대위는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여군들 기강 잡는 데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며 최 상사를 비호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누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박한늘 하사의 마지막 말은 류진아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한 병사의 멍자국을 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개혁하려 했던 해병대의 가장 어둡고 썩어빠진 환부를 목격한 것이다. 그녀가 깨부려 했던 유리천장보다 더 단단하고 추악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벽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류진는 떨리는 박하사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서해의 새벽 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워졌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박하사를 안심시키며 동시에 자신에게 다짐했다. 내가 겪은 부당함,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 내가 반드시 뿌리 뽑겠다. 너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이 썩어빠진 문화를 완전히 돌려낼 것이다. 이것은 사령관으로서의 명령이자 한 사람의 선배로서의 약속이다. 강철 나비의 날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백년도의 자욱한 해무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한늘 하사의 고백이 끝난 직후 유진아 사령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직속 부관인 정민서 소령에게 극비 전문을 지시했다. 수신자는 단 2명, 해병대 사령부 법무실장과 해병대 수사단장 이강현 대령이었다. 현시간부로 제유여단 본부 및 예하부대 전체에 대한 사령관 직권 특별감찰 및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단장 이강현 대령은 즉시 최정예 수사팀을 꾸려 백년도로 진입할 것, 목표는 제3기동중대 중대장 김태준 대와 동중대 소속 최율라 상사. 모든 통신은 비와 채널을 이용하고 작전 개시 전까지 보안에 만전을게 할 것. 이는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흥용 작전이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외과 수술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여단 의무대장에게 연락해 박한늘 하사를 군병원 특실로 즉시 이송하고 단순 외상이 아닌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정밀 진단을 지시했다. 박 하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부조리를 밝혀줄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유진아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용기의 씨앗이었다.
새벽 50. 동해 트기 직전에 어둠을 틈타 해병대 수사단의 검은색 UH 의60 헬기 2대가 소리 없이 백년도에 착륙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한소라의 뺨을 스쳤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아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쏟아질 듯한 침묵 속에서 이진아의 시선은 한소라의 눈동자에 박힌 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윽박지르는 시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이해의 눈빛 앞에서 한소라는 자신이 겹겹이 쌓아 올렸던 방어막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진아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한소라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도 너와 같았을 때가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부드러워서 마치 바람결에 실려온 속삭임 같았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나는 항상 최초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지.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야 했고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과 싸워야 했어. 그 모든 순간 내 어깨에 달린 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부당함이었지. 이진아는 한소라의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면 나를 뒤따라 올 수많은 후배들의 길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너의 용기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한소라 하사,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솔직하게 말해줘. 누가 그랬지 모든 것을 말해줘.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은 한소라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를 때린 사람은 신유리 상사입니다. 그녀는 군기라는 명목 아래 상습적으로 저희 후배들을 괴롭힙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굶기고 밤늦게까지 기합을 주거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뛰게 합니다. 제 뺨에 난 멍은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그녀는 후배들의 가족에 대해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결정합니다. 한소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녀를 막아야 할 중대장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박민준 대위님은 신유리 상사님과 연인 관계입니다. 그는 신 상사님이 여군들의 군기를 잡는 데에는 최고라며 묵인합니다. 오히려 신 상사님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후배들도 모두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는 문제병사로 낙인 찍히고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한소라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신 상사님은 늘 나는 중대장님이랑 같이 있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누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아는 한소라의 모든 고백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동해의 깊은 바다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녀는 단순히 2명의 범죄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대라는 거대한 함선 안에 썩어가는 환부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묵인과 방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진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솔에게 말했다. 고마워. 한솔아 하사. 용기 내어줘서 고마워. 너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이 썩어빠진 뿌리를 뽑아낼게. 이것은 더 이상 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이 부대 전체, 더 나아가서는 해군 전체의 문제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약속이었다. 이진아는 한솔아의 어깨를 다시 한번 힘주어 다독였다. 걱정 말고 휴가를 떠나. 그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위병소를 향해 걸었다. 이진아의 발걸음은 더 이상 새벽 산책의 여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진이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을 극비리에 처리하는 것이었다. 내부의 적들은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부관인 윤석현 대령을 떠올렸다. 오직 그만이 그녀의 칼이 되어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다. 사령관실로 돌아온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선 전화를 들었다. 정민서 소령, 지금 즉시 윤석현 대령에게 연락해. 내게 오는 즉시 사령관실로 들어오라고 해. 극비 사안이니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칠흑 같았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동해 수평선 위로 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빛이 가져올 아침은 평온한 아침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폭풍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한솔아의 뺨에 새겨진 작은 멍 자국은 이제 거대한 군사혁명을 예고하는 불꽃이 되어 이진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순한 징계로는 부족했다. 신유리 상사와 박민준 대위는 분명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 뒤에 숨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단지 한솔아 하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병사들의 인권을 짓밟고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흔든 것이었다. 이진아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우선 윤석현 대령을 중심으로 한 특별 수사팀을 꾸려야 했다. 이 수사팀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좇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적이 눈치채기 전에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도록. 이진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이 손은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고 수많은 전우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은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은 더욱 빛났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솔아 하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 작은 목소리가 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는 윤석현 대령의 도착을 기다리며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지만 그 맛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싸움은 길고 힘들 것이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선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여명은 점점 더 짙어져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진아는 그 푸른 빛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했다. 폭력과 부조리의 그림자가 사라진 진정한 의미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길을. 고요한 새벽 4시 50분 해군사령부 법무실장 윤석현 대령이 이진아 소장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군인이었다. 차가운 표정 속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이진아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충직하고 유능한 부관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진아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한소라 하색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했다. 윤 대령, 상황은 들은 대로야. 나는 이 사건을 단순히 두 사람의 일탈로 끝낼 생각이 없어. 이 사건은 이 부대, 아니 우리 해군 전체에 깊이 뿌리 내린 썩은 문화를 상징하는 거야. 우리는 이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해. 윤석현 대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명령하십시오. 사령관님, 저는 사령관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하, 지금 즉시 최정예 수사팀을 꾸려. 그리고 20분 내로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와. 작전명은 효용작전이야. 목표는 제3기동중대 중대장 박민준 대위와 동중대 소속 신유리 상사. 모든 통신은 비화 채널을 이용하고 작전 개시 전까지 보안에 만전을 기해. 이 작전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외과 수술이 될 거야. 윤 대령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진아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경례를 붙인 뒤 망설임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이진아는 덧붙였다. 그리고 한소라 하사는 군병원 특실로 이송시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정밀 진단을 지시하고 어떤 외부인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용기의 씨앗이니까. 새벽 5시 15분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둠을 틈타 검은색 UH-60용 헬기 2대가 굉음과 함께 해군기지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윤석현 대령이 직접 차출한 베테랑 수사관 1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에 빈틈없는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별명은 저승사자였다.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이자 이진아 사령관이 가장 신뢰하는 칼이었다. 각자 맡은 임무를 숙지했나 팀 A는 여군 생활관, 팀 B는 중대장실로 간다. 동시에 작전을 개시하고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강제 진입해. 사령관님의 직권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이야. 이건 법이다. 윤 대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5시 30분 정각. 팀 A와 팀 B는 동시에 목표 지점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군 생활관의 문을 연 윤석현 대령의 모습에 막 잠에서 깨어나던 부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군 사령관 명령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싸늘한 목소리는 생활관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수사관들은 곧장 신유리 상사의 관물대로 향했다. 신 상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윤 대령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그녀의 개인 수첩을 집어들었다. 월권 우리는 증거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이 주장하는 군기와 우리가 찾는 범죄를 구분해야지. 그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신 상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신유리의 개인 수첩, 휴대전화, 컴퓨터는 물론 침상 매트리스 밑과 관물대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녀의 개인 다이어리. 그 안에는 날짜별로 여군 후배들의 이름과 함께 벌점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가혹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수민, 관물대 정리 분량 5점, 이선아. 식사시간 잡담 연병장 아속바퀴, 김지은, 대담 목소리 자금 화장실 청소 추가. 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대의 명백한 증거였다. 심지어 벌점을 현금으로 상쇄해 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윤석현 대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 다이어리는 그녀의 범죄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 대위의 중대장실을 덮친 팀 역시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신유리 상사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 그리고 주말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연극 티켓과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상급자와 부하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박 대위가 신 상사의 비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대위님, 이게 다 뭡니까? 부하 관리는 안 하시고 이런 것만 모으셨습니까? 수사관의 비아냥거림에 박민준 대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그가 느끼는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수사관들은 박 대위의 컴퓨터에서 부대 관리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현장에서 즉시 암호 해독에 착수했다. 파일이 쉽게 열리지 않자 수사관들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박 대위는 이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자 무지였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신유리 상사와 박민준 대위는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져 헌병대 취조실로 이송되었다. 소식을 들은 여단장과 참모들은 사령부로 달려와 이진아 사령관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굳게 닫힌 집무실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막 체포되어 끌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헌병대 취조실에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더 큰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진아는 한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창틀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소라 하사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진아의 효용 작전은 이제 막 일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쨍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주 앉은 윤석현 대령과 신유리 상사의 눈빛은 서로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신 상사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벽의 충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오만함과 경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 다이어리가 죄목이라는 겁니까? 저는 그저 부하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훈련 기록을 남긴 것뿐입니다. 군대는 규율이 생명입니다. 제가 한 일은 사령관님의 말씀대로 강철 나비의 원칙에 충실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윤대령은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상사의 다이어리 한 페이지를 펴서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곳에는 한소라, 훈련 불량, 뺨 때림, 정신교육기라는 글귀가 단호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 기록입니까? 뺨 때림이 정신교육에 포함되는 겁니까? 군대 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군기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신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한소라 하사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그저 그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하게 꾸짖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멍이 들었다면 훈련 과정에서의 부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손찌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소라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박민준 대위의 보호 아래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다. 같은 시각 옆방 조사실에서는 박민준 대위가 여유로운 태도로 신문에 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하며 오직 신유리 상사의 일탈로 몰아갔다. 수사관들은 박 대위의 책상에서 발견된 사진과 편지들을 증거로 내밀었다. 이것은 제 사적인 연애사일 뿐입니다. 신유리 상사와 저는 연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대 내에서 일어난 일탈 행위를 묵인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직책은 중대장으로서 부대를 총괄하는 것이지 병사들의 사적인 문제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위의 논리는 꽤나 교묘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신 상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약점은 그의 컴퓨터에 있던 부대 관리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파일의 암호를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확신했다.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신 상사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했고 박 대위는 모든 책임에서 발을 빼려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디지털 포렌식 팀에 박 대위의 컴퓨터 파일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포렌식 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암호를 해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암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과 특수문자가 조합된 복잡한 형태였다. 밤늦도록 이어진 해독 작업에도 불구하고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이 파일이야말로 박 대위의 유죄를 입증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수사팀장이 초조한 얼굴로 윤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령님, 파일이 너무 복잡해서 해독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사에서 압수했던 신유리 상사의 연애 편지들을 분석하던 젊은 수사관 한 명이 외쳤다. 대령님, 이 편지들을 보세요. 박민준 대위가 신 상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곳곳에 암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박 대위가 신 상사를 부르는 애칭이 별이었습니다. 윤석현 대령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 별이라는 단어를 암호에 조합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실패. 별이, 스타,
스타. 모든 조합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한 수사관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령님, 박대위가 신상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삶의 샛별이야. 언제나 빛나는 별처럼 그의 삶의 샛별. 이 문구가 암호와 관련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렌식 팀은 즉시 Star of My Life라는 조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또 다시 실패. 수사관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윤 대령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들의 암호도 군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박대위의 병과와 계급을 조합해보라고 지시했다. 박민준 대위. 병과는 기동. 계급은 대위. 민준 캡틴 2225. 그리고 마침내 컴퓨터 화면에 성공이라는 녹색 글자가 떴다. 모든 수사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숨을 죽였다. 파일 안에는 엑셀 파일과 함께 하나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엑셀 파일은 신유리 상사의 다이어리 내용과 거의 흡사했다. 하지만 음성 파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의 대화 녹취록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박민준 한소라 하사 그년. 요즘도 말 안 듣냐? 신유리 네. 대위님, 아주 골칫거립니다.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준 하하. 내버려둬. 그냥 좀 살살 다뤄. 어차피 걔네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야. 신유리 네. 대위님,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민준, 무슨 문제? 내가 있는데? 걱정 마. 너의 뒤에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다 막아줄게. 하하하. 어차피 걔들이 신고해봤자 우린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면 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걔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간부고 걔네들은 병사인데. 녹음된 대화는 신상사의 폭력을 박 대위가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묵인하며 심지어는 즐기기까지 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취한 오만함과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윤석현 대령은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두 사람의 범죄를 입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들이 믿었던 시스템, 즉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오만함이 이 모든 범죄를 낳았음을 깨달았다. 박민준 대위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가 오만하게 믿었던 증거 없음이라는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신유리 상사는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건한 믿음도 이제 곧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새벽의 정적이 깨지며 시작된 수사는 이제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다. 해병대 강당은 팽팽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여단 소속의 모든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의 급작스러운 검거 소식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들은 사령관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일부는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의 체포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월권 행위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진아 소장의 리더십을 시험하려는 듯 무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정각 9시 강당의 문이 열리고 이진아 소장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일제히 기립했지만 평소와 같은 우렁찬 구호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으로 걸어가 굳건히 섰다. 그러나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깊은 슬픔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강당에 앉아있는 모든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할 뿐이었다. 침묵은 수십 초 동안 이어졌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그들의 불만과 오만함을 꿰뚫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사령관으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배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나는 어제 새벽 이 부대의 해안 철책을 순찰하다가 한 병사를 만났습니다. 이병 한소라 하사입니다. 그녀의 뺨에는 선명한 보라색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던 장교들의 얼굴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이진아는 한소라 하사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느냐. 그녀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침상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내가 평생을 바쳐 싸워왔던, 그리고 내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림자의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 해병대의 일원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난 상처가 바로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을 이진아는 마이크를 통해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유리 상사의 가혹행위와 박민준 대위의 묵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당 안의 공기는 점차 차가워지고 무거워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박민준 대위가 자신의 범죄를 기록한 파일 속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진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응시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걔네들이 신고해봤자 우린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면 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걔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우리 모두를 향한 조롱입니다. 우리 모두의 침묵이 그들에게 이토록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저 단순한 징계 사안이려니 생각했지만 박민준 대위의 오만한 말은 그들 모두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이진아는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을 것입니다. 폭력과 부조리의 그늘에 숨어있던 모든 진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의 신호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연단의 버튼을 눌렀다. 뒤편 스크린에 용기의 신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익명의 제보 시스템입니다. 어떤 신분이라도, 어떤 계급이라도,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령관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제보는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며 제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실망한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조직의 낡은 관습과 싸우려는 혁명가였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해병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은 뿌리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 침묵은 불만과 분노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과 함께 깊은 성찰의 침묵이었다. 일부 장교들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다른 일부는 떨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진아의 연설은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고 동시에 그들이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낡은 관습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용기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강당을 나서는 이진아의 뒤로 수십 개의 손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들은 용기의 신호 시스템에 QR코드를 촬영하고 있었다. 이진아는 그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소라 하사의 작은 용기가 던진 돌멩이가 마침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조리에 맞서 싸울 수많은 동료들을 얻게 될 것이었다. 이진아 소장의 연설이 끝난 뒤 강당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용기의 신호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제시되었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침묵의 벽은 그리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장교들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일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군대에서 학습된 불문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고는 곧 문제 제기이며 문제 제기는 결국 자신에게 칼날로 돌아온다. 는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이진아의 약속은 믿음직했지만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의 벽은 단 한 번의 연설로 무너질 만큼 허술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용기의 신호 시스템은 예상대로 조용했다. 이진아와 윤석현 대령은 밤늦도록 상황실을 지키며 대기했지만 제보 메시지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윤 대령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사령관님, 생각보다 병사들이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진아는 그의 말을 잘라냈다. 아니, 윤 대령,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나는 믿어. 분명 누군가는 용기를 낼 거야.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돼.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보답해야만 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새벽 2시 마침내 첫 번째 신호가 울렸다. 용기의 신호 시스템에 첫 번째 익명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윤석현 대령은 놀라 벌떡 일어섰다. 이진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띄워진 제보 내용을 읽었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저는 신유리 상사와 같은 생활관을 썼던 김민지 하사입니다. 저는 신 상사와 한소라 하사의 폭행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령관님의 연설을 듣고 저는 제 침묵이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제보합니다. 신 상사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부대 비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박민준 대위는 그녀의 행동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대 예산을 빼돌려 그녀와 함께 유흥을 즐겼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대 내에서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와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폭행 사건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폭로하고 있었다. 윤 대령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사령관님, 이 제보자는 신유리 상사와 가까웠던 김민지 하사입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폭행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빙산에 불과합니다. 이진아는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는 김민지 하사가 어떤 용기를 내어 이 제보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를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아는 즉시 수사팀에 이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김민지 하사의 용기 있는 제보가 마침내 침묵의 댐에 첫 번째 균열을 내자 그 뒤를 이어 거대한 진실의 홍수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제보가 접수된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용기의 신호 시스템에는 수십 건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어떤 것은 짧은 한 문장이었고 어떤 것은 A4 용지 몇 장을 빼곡히 채울 만큼 상세했다. 모든 제보는 그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불만과 아픔을 토해내는 비명과도 같았다. 우리 소대장님은 회식비를 개인적으로 챙깁니다. 저는 부대 내에서 선임의 심부름을 하다가 다쳤지만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장비는 항상 낡았지만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는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중대장이 사비를 챙기기 위해 부식비를 줄였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외출이나 외박을 하기 위해 선임에게 돈을 냈습니다. 선임의 개인 빨래를 하느라 제 개인 정비 시간을 잃었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점차 더 심각한 부조리와 부패를 드러냈다. 단순한 폭행과 인격 모독을 넘어 공금 횡령, 부식비 착복, 불법 사병 동원, 보고서 조작 등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심각한 문제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가 이 모든 부패의 연결고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한소라 하사의 멍자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부패의 빙산 전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진아는 제보 내용을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은 깊은 수치심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조직이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뜨거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윤석현 대령은 제보 내용을 정리하며 새로운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제보들을 교차 검증하고 각각의 제보가 가리키는 더 큰 그림자를 추적해야 했다. 그는 이진아를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 부대에 뿌리내린 썩은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이 길은 외롭고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령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아. 윤대령.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이 이길 것이라고 믿어.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 용기의 신호에 담긴 수많은 병사들의 용기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이제 우리는 이 용기를 배신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에 보답해야 해. 그녀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바다 위로 번져가고 있었다. 이 새벽은 평범한 새벽이 아니었다. 이 새벽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한소라 하사의 작은 멍 자국은 이제 거대한 눈사태의 첫 번째 눈덩이가 되어 멈출 수 없는 기세로 모든 것을 덮치고 있었다. 이진아 사령관의 연설과 용기의 신호 시스템이 폭로한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는 군대 내부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 법이었다.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9세대 장교들은 이진아의 개혁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해병대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군대 내부망에는 익명의 비방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철 나비는 어디 가고 군대 내분을 조장하는 혼란의 상징이 되었는가. 병사들의 작은 불만을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군대는 기강이 생명인데 사령관의 감정적인 대응이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와 같은 내용들이었다. 그들은 이진아가 감정에 치우쳐 성급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해병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익명의 비난은 곧 현실의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진아는 연일 고위 장교들과의 회의에 불려나갔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개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무거운 압박을 가했다. 사령관님, 병사들이 사소한 불만까지 모두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기 확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라면 부대 내 위계 질서는 무너지고 장교들은 병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한 장성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른 장성은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금 이 시국에 군대 내부의 치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사령관님의 이런 행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이진아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불만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군대라는 조직에 뿌리내린 관습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군의 강인함은 복종과 질서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진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군의 진정한 강함은 침묵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병사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믿지 않을 겁니다.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물리적 무기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사령관님, 지금 이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박 대위와 신 상사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령관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사령관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한 장성이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듯 말했다. 이진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이 진실을 숨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저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제가 지게 될 책임은 제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한편 헌병대 조사실의 분위기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진아 사령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녹음 파일이요. 저는 그런 파일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조작된 파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유리 상사와 제가 나눈 대화는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박 대위는 능수능란하게 말을 바꿔가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진아 사령관이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 상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 다이어리는 그냥 제가 겪은 일들을 쓴 개인적인 일기장일 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범죄자로 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멍이 들었다면 훈련 과정에서의 부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처음에 오만함과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진실을 숨기려 했다. 조사는 다시 한계에 부딪혔다. 명백한 증거인 녹음 파일과 다이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다. 수사팀은 이들의 완강한 태도에 지쳐갔다. 윤석현 대령은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진아 사령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들의 입을 열게 해야 했다. 그때 윤 대령의 눈에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 사이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었다. 박 대위는 자신이 더 큰 문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신 상사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는 헌병대 조사실에서도 신 상사를 외면하며 그녀가 모든 것을 자백하면 자신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속삭였다. 신 상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는데 그는 이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대위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박대위의 방패막이었다는 것을. 이진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동안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의 공고했던 관계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 대위의 비겁함은 신 상사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자신을 버리려는 박 대위를 향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 폭풍은 곧 진실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었다. 헌병대 조사실의 정적은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의 변호사들이 도착하면서 깨졌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박 대위의 변호사는 능숙하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윤석현 대령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대령님, 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유리 상사의 행동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신 상사에게 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신 상사의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박 대위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대신 선처를 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교묘했다. 그는 박 대위를 공범이 아닌
그저 신상사의 잘못을 묵인한 방관자로 몰아갔다. 그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신상사에게 돌려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박대위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이진아 사령관의 압박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유리 상사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변호사는 박대위 측의 제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민준 대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내팽개치려는 비겁한 모습만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대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미안함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는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듯 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박대위의 방패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저지른 더 큰 죄를 숨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신유리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변호사를 막았다. 변호사님, 잠시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가워서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석현 대령은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오만함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대령님, 저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박민준 대위의 모든 죄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뒤에는 박대위의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 상사의 말은 박대위의 얼굴을 창백하게 질리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가 저지른 가혹 행위는 박민준 대위가 부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을 꽉 잡아야 우리 중대가 최고가 된다.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라. 그는 제 가혹 행위를 군기 확립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에게 온갖 특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박대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대대장, 장규만 중령님의 묵인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유리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장규만 중령은 이 부대의 핵심 실세이자 9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이 모든 부조리의 배후였다니. 윤 대령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 상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장 중령은 부대 예산을 빼돌리고 사병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동원하는 등 온갖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다. 박 대위와 신 상사의 행동은 그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었을 뿐이었다. 대대장님은 박 대위에게 비자금 조성 방법을 알려주셨고 박 대위는 그 돈으로 저를 관리했습니다. 제 가혹 행위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박 대위는 장 중령님께 보고했고 장 중령님은 언론을 막고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그들입니다. 신 상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윤석현 대령은 즉시 이진아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진아는 장규만 중령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가 이런 부조리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소라 하사의 멍자국에서 시작된
진실의 퍼즐 조각은 이제 가장 추악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 대령, 즉시 장규만 중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강제 연행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진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장규만 중령이 이진아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새벽 5시. 고위장교들의 숙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곧 깨졌다. 헌병 특수팀이 장규만 중령의 숙소문을 부수고 들어섰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건 사령관의 명백한 월권 행위야. 헌병대장은 그의 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장규만 중령, 부패 및 병사 가혹 행위 묵인,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중령은 자신이 잡힐 리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과 인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이진아는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한소라 하사의 작은 멍 자국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군대라는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휩쓸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장규만 중령의 체포는 이 싸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했다. 군사재판소는 냉정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딱딱한 나무 의자와 대리석 벽은 법의 엄격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한소라 하사는 증언대 앞에 앉아 온몸으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박민준 대위와 신유리 상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더 멀리 떨어진 피고석에는 장규만 중령이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한소라의 증언을 꿰뚫고 그녀의 기억을 조작하려는 듯했다. 검사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소라 하사, 피고인 신유리 상사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한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새벽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그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나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진아 소장의 심장이 아프게 울렸다. 이진아는 한소라의 용기 있는 증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은 더욱 잔혹했다. 피해자 한소라 하사, 증언하신 뺨에 멍은 훈련 중 부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신상사의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혹시 부대 내 생활에 불만이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변호사의 말은 한소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온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그녀의 인격을 모독하려 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용기를 냈는데 결국 아무도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때 이진아 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복도를 걸어 한소라의 옆을 지났다. 이진아는 한소라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이진아의 목소리는 한소라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진아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내 보이며 당당히 진실을 말했다. 재판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다. 한소라의 증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익명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신유리 상사의 폭행과 박민준 대위의 묵인, 그리고 장규만 중령의 부패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소는 수많은 비극적인 이야기와 함께 썩어빠진 군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진아 소장은 용기의 신호 시스템과 함께 해병대 치유 주간을 선포했다. 그녀는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상처받은 병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훈련을 중단하고 치유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것입니다. 치유 주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 모든 병사들은 심리 상담사와 함께 그룹 상담에 참여했다. 그들은 평소에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한소라는 이 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다른 병사들을 보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상담과 함께 다양한 팀워크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진아는 직접 각 팀에 참여하여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소통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사령관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병사들은 이진아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신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소라는 치유 주간이 끝날 무렵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멍든 얼굴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멍은 이제 그녀의 용기와 회복을 상징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어느 날 밤, 한소라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용기를 준 김민지 하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지야, 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우리 이제 함께 하자. 그녀의 말에 김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따뜻한 포옹은 이진아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의 시작이었다. 치유 주간이 끝난 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신과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한소라는 상담실을 찾아온 다른 병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 있었다. 이진아는 창밖으로 평화롭게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개혁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무너진 조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 이 부대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한 신뢰와 희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군사재판소의 긴장감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한 달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신유리 상사는 상습 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민준 대위는 묵인 및 직권남용,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그리고 이 모든 부패의 뿌리였던 장규만 중령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소적인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허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절망만이 가득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소라 하사와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정의가 구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긴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함이 교차했다. 법적인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이진아 소장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재판이 끝난 직후 부대원들을 소집했다. 그녀의 연설은 재판 결과에 대한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다. 오늘 우리는 정의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끝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썩은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새로운 문화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간 그녀가 보여준 행동과 맞물려 병사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용기의 신호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임시적인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대원들의 필수 어플이 되었고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소통 채널이 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장교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부대 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불신과 공포 대신 존중과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진아 소장의 새로운 리더십은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올랐다. 해안 철책 감시 초소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야간 해상 훈련이 없는 시간대 미확인 소형 선박 한 척이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부대원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한소라 하사는 야간 감시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훈련소 시절 배운 대로 침착하게 보고를 올렸다. 사령관님, 미확인 선박이 우리 해안선으로부터 2마일 지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어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동력 상태이며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상급자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무작정 발포 경고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진아는 모두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어선이라고 무동력 조명이 꺼져 있다고. 그녀는 상황실의 모든 보고 내용을 종합하며 신중하게 판단했다. 잠깐, 저건 미립국선이 아닐 수도 있어. 어선이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작정 접근하지 마. 조명탄을 쏴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그녀의 명령에 따라 순찰선은 조명탄을 발사했다. 환하게 밝혀진 바다 위. 선박에는 3명의 남녀가 겁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은 미립국자가 아니라 조난된 어부들처럼 보였다.
새로운 리더십은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발포가 아닌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순찰선은 즉시 조난된 어부들을 구조했고 그들은 깊은 감사함을 표했다. 이진아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군대의 진정한 힘은 무조건적인 복종과 무력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사건은 곧 군대 고위층의 귀에도 들어갔다. 며칠 뒤 합참의장 이한상 장군이 이진아를 직접 찾아왔다. 이 소장, 당신의 부대가 보여준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리더십 모델이 미래 해병대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공적을 치하하며 당신에게 해병대 사령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진아의 평생의 목표이자 꿈이었다. 해군 최정예 부대의 수장이 되는 것. 그러나 이진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장군님, 영광스러운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부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심은 씨앗이 제대로 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후배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진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명예나 성공을 쫓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그녀는 한소라 하사의 작은 멍 자국에서 시작된 이 싸움을 통해 수많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었다.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해가 지는 저녁, 이진아는 해안가를 따라 산책했다. 그녀의 옆에는 한소라 하사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한소라의 얼굴에는 더 이상 멍 자국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진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였다. 사령관님, 저희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소라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사령관님처럼 저희를 믿고 지켜주는 분을 만났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진아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찬사보다도 한소라의 이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저 멀리 훈련하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활력이 넘쳤다. 이진아는 알고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지켜내고자 했던,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진정한 해병대라는 것을.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이진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평화와 희망의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다.